한 주간 주식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홍차 컴퍼니. 오늘은 주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회사는 주가 관리를 안 하냐? 주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네이버에서 주가 관리라고 검색을 한 건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기업들이 주가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 회사에서는 주가 관리 안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하냐? 주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관리 종목 지정 및 상단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하냐? 심지어 캐지 인식스 주가 관리 안 하나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네이버 어떤 종목의 토론방인데 거기에 제목에 주가 관리 안 하냐고 내용은 이제 요걸 적어놨죠. 이런 질문이 있고 여기에 달린 답변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답변이 달렸길래 저는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가 내려가지 않게 방어를 하거나 올라가게 하거나 종가 관리 이런 건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매수 매도 차익 회사에 사지 않았으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바뀌고 주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조사 요구하고 처벌받는다. 주가 관리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만약에 정말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회사 전체에 대한 리스크고 주식회사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세다. 뭐 이런 굉장히 정상적인 답이 달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건 주가 관리하고는 별개로요. 주가가 일정 수준, 그 일정 수준은 이제 내재 가치인데요. 주가가 회사의 내재 가치 범위 내에서 머물게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분의 이제 의견이고요. 이거 읽어보시면 이거는 타당합니다. 회사가, 회사의 주가가 내재 가치 범위 내에서 머물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건 꼭 그렇게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 머물 수 있으면 머물 수 있도록 회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주가가 무작정 올라가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내재 가치에 근접하게 밴드를 설정을 해서 그 밴드 안에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처음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도 그리고 나중에 투자를 한 사람도 공정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게 되고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적정한 주가 유지를 해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주가 관리, 보통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주가 관리는 주가를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유지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워딩은 주가 관리이지만 실제 의미는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거나 주구장창 올라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 이제 그거를 떠나서, 어, 밑바탕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라.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에 참여한 좀 젊은 세대는 좀 그나마 좀 덜한데,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회사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주가 관리라는 명목 하에서 어, 가격을 종가 관리, 뭐, 아까 말씀하셨던 종가 관리, 요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뭐, 여기 잘 뭐, 법 위반이니까 얘기 나오고, 그럼 주가 관리라는 게 정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재 가치, 버크셔헤더웨이 얘기했죠. 오렌 버핏 분이 갖고 있는 버크셔헤더에서는 PBR이 1.1, 왜 1.1은 뭔지 모르겠어요. PBR 1이면 1이지. 그 자산 가치보다 자산 가치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얘기하신 거고, 이 PBR이라는 건 북밸류, 북밸류인 거죠. 시장 가격이 한 주당 북밸류의 가치가 같다.
그게 그러면 1인 거죠. 같으면 1인 거죠. 그건 최소한 북밸류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 북밸류보다 낮았을 경우에 뭐 자사주를 이제, 뭐 그저 미국 부분에서는 이제 자사주를 이제 취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야 이제 자사주 취득하면은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북밸류 PBR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아요. 첫 번째가 PBR이라는 거는, 북밸류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상장사 중에 특히 코스닥들의 PBR, 순자산가액은 순자산가 대부분이 타법인 출자, 자회사가 됐든 관계회사 됐든 그 페이퍼 컴퍼니들을 높게 평가한 그 금액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PBR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주식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한 금액을 장부가로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노멀하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여기서 이제 버핏 아저씨가 1.1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사의 가치라는 게 자산의 가치하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버핏 아저씨는 한 10% 정도로 그렇게 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 회사한테 내재 가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한국 회사들, 특히 코스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도 크고 주가의 변동성도 크고요. 그러면 이익의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는 결국은 DCF 할 때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클수록 디스카운트와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에 대해서 PBR 1.0을 주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한번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중복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주가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냐라는 질문부터 던지고 싶거든요. 주가를 관리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돈이 무한정 있으면 그 돈으로 일정 수준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인 상황에서 주가를 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반감이 생기고요. 이 주가 관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누군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된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세력, 세력이 누구냐, 주포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주가라는 건 결국 이제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시장에서 부여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모여가지고 형성되는 가장 적절한,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적절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대한 그 적절한 가치에 대한 고민은 회사도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가 빠지면 주주분들도 내 주식이 평가액이 낮아지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회사는 그거 이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할수록 네가 산출한 회사의 가치는 현재 시가에 부합할 거다라고 라이프 자산 운용의 강대건 그 대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주가가 관리의 대상이냐. 이건 좀 지난 일인데요. 세력과 주포, 좀 지난 일인데, 예전에 코스닥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난 회사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넷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부평인가 부천에 있는 셋탑박스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번 봤어요. 뭘 봤냐라면은, 이제 부티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 이유가, 한 달, 뭐, 몇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한 달 이상의 종가를,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10,000원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줘라. 그때 당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이었으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뭐, 1년 기간 안에 한 달 동안
주가 이상 10,000원을 한 달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게 IR을 이제 대규모 IR이라든지 아니면 IR 대행사들을 쓰고 이제 뭐 컨퍼런스도 열고 막 이렇게 좀 정상적인 IR을 하던 회사인데 갑자기 어떤 부티까 아저씨들을 데리고 오더니 이제 그런 계약을 맺고 그랬더니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또 올라요. 주가가 오르더니 부티까 아저씨들이 한 2주인가 일주일마다 보고를 합니다. 누가, 어느 사장님이 몇십억 원치 뭘 사고 이게 참고를 다 보여줘.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의 종가를 실제로 10,000원 이상 했습니다. 10,000원 이상 했고 그 성과 보수금도 받아갔고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봤던 세력과 주포 있긴 있어요. 종막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 그 언급할 수 없는 건희 언니 뭐 하여튼 다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데도 있고 다 있고요. 그 대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까쯤에 다시 넷웨이브로 들어가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한 달 동안의 종가 관리 10,000원 이상으로 유지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였냐면 회사 매각이었어요. 회사 매각. 넷웨이브 사장이 이제 그 그만두려고 이제 그 사장이 최대 주주가 사장이었고 CFO가 이제 동생분이셨는데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세요. 결국은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종가 관리를 한 거예요. 종가 관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끌어올려서 했는지 하여튼 한 달 이상 10,000원이면 뭐 그때 당시 정확한 10,000원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했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시총 자체도 작았고 생각외로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그 남아있는 총 주식수, 그러니까 최대 주주를 제외한 주식수의 뭐 그것만큼은 돈을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총이 1,000억이면 최대 주주가 50% 갖고, 아니 60% 갖고 있으면 나머지 한 400억 정도를 투여해야 그렇다고 나머지 40%다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운용 자금이 있어야 주가를 마음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배수가 계속 롤링을 하면서 돌리기 때문에 뭐 종가 관리 이거는 이게 그 터친 계약은 잘 안 하고 그 기간별 유지 얼마 이상 유지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회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다 이제 사통법에 끌려가는 거죠. 다 금감원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우리 국회 형도 가만히 있지 않고 검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이런 게 없다. 세력과 주포는 다 허구의 소리다. 이렇진 않아요. 실제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한 10번 작업하면 한 세네 번만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네 번만 성공한다고 하고 내가 지금 50억, 100억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후삭 갖고는. 물론 자기 돈 100억 이게 아니라 투여되는 금액이, 끌어올 수 있는 금액이 그런 거 갖고는 택도 없다고 하고 한 기본으로 한 2, 300억 갖고 시작을 하고 50억이었으면 뭐 몇 번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인위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회사고 이제 괜찮은 꼭 괜찮지 않아도 돼요. 뭐 나도 안 괜찮은 회사들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은 적정 가치 고민할 수 있죠. 근데 무언가 슈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가.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나는 맞는데 회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회사가 인위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는 걸 떠나서 범법자를 권장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유상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6개월간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40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주 배정도 있고, 뭐 삼자 배정도 있을 거고, 자회사, 비상장 회사에 내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건 다 합쳐서 이제 405건인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오죽하면 이제 요즘 기사인데, 주주한테 유상증자 하겠다, 주주 배정으로 해서 손을 빌렸는데, 이제 시비가 엇갈렸다. 어떤 회사는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올랐고 어떤 회사는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93%나 올랐네요. 너무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고요. 이 금융시장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는데, 간접 금융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고요. 직접 금융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 CP 등을 이제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걸로 해서 직접 금융에 그 유상증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발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공모하고 사모가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주주배정이다 그러면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그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고, 모집과 매출은 이제 모집은 새로 발행하는 것, 신주 발행하는 거고요. 매출은 기존에 있는 구주를 발행한다. 공모는 여러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모는 특정 인에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돈을 빌릴 때, 돈을 구할 때,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돈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왼쪽에서부터 이제 부채에 가까운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식에 가까운 겁니다.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신종자본증권, RCPS, 복송주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보통주를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식 관련돼서 이제 메자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CB, BW, EB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이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을 건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본 건데 유상증자 피하는 방법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고요. 그걸 좀 스크랩 해왔는데 첫 번째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전 업계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좀 높으면 조심해야 해라.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연속적으로 적자면 좀 문제가 있다. 그 세 번째, 시크릿컬 업종. 사이클을 타는 업종의 경우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이클 타는 시크릿 업종은 업황이 나쁠 때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전에도 나빴을 때 유상증자 했던 회사, 12BW를 발행을 한 과거가 있는 회사, 기존에 단 한 번이라도 유상증자 한 회사, 이런 데도 좀 조심해라 라는 게 그 유상증자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뭐 요거 이제 거의 그 교육의 내용인데 유상증자가 사배국권. 유상증자는 원래 이제 상장하는 이유가 회사의 공정가치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본시장에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걸 이제 유입하기 위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뭐 자본시장의 뭐 정상적인 활동 행위죠. 근데 이 올린 게 디딤, 파라테, 경남제약, 시다 이제 그런 회사네요. 다 이제 좋은 회사들입니다. 예, 좋은 회사 다 아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회사들이고 그렇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요 중에서 이제 좀 대규모 가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은 다 큰 회사들이죠. SK이노베이션, 하나오션, LG디프, 그 CJ, 맥컬리 인프 다 이제 뭐 조단이 움직이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유증을 하면 또 1, 200억 이렇게 유증하지 않죠. 뭐 몇천억씩, 몇 조씩 이렇게 유증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유증하는 이유는 이제 확장 뭐 아니면은 뭐 해외 대규모 법인 인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망가진 회사에 대해서 뭐 조단위 인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대규모 돈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대기업들이니까 조금 이제 성장성을 바라보는 거죠. 성장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많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보통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되지 않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돈이 없어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유상증자 하는 자본 잠식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유증을 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더 빠지죠.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직접금융, 감적금융. 요 차이점은 제가 보기엔 아주 간단해요. 돈을 내는 개인이 은행에다가 통해서 은행이나 증권사
은행 같은 거를 통해서 은행에서 한 다음에 은행이 투자하는 거. 펀드 이런 거는 간접금융. 내가 직접 회사를 초이스하는 거. 이게 직접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요거는 이제 자통법에서 나오는 발행의 구분. 이게 자통법의 119조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공모는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 뭐 뜻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은 법에서 정하는 50명입니다. 50명 이상. 모집과 매출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모집은 신주 발행, 매출은 구주 발행. 어찌됐건 50명 이상에게 하게 되면 공모, 49명 미만으로 이하로 하게 되면 뭐 이제 사모가 되는 거죠. 사모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그 기준을 잡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주 모집은 요런 거 이제 50명 이상 공모. 근데 그럼 49명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면은 3호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어 증권신고서를 내냐 안 내냐의 차이점이에요. 증권신고서는 공시기에서 유일하게 그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3호는 증권신고서를 안 내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면 돈 들어오면 그냥 증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한 40명한테만 49명한테만 3호로 발행해야지 라고 하면 1년 락업을 거는 기구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장사나 그렇게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걸 회피하고 이제 몰래 몰래 그냥 그 진고신고서 안 내고 비상장사들 막 발행하는 거죠. 근데 법상 보면은 우리 발행할 때 50명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안 내고 공모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간주 모집 최초 발행은 50명 미만으로 했어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흩뿌릴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간주 모집이라 가지고 증거시켜서 발행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제 법으로도 처벌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상장사에서는 간주 모집이 종종 있습니다. 원칙은 비상장사의 사모에 뭐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더라도 1년 보호예수를 걸든가 아니면 확약서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뒀다가 이제 막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는 이게 주식을 인수하는 자가 아니고 청약을 권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청약의 실무적으로는 청약 권유 대상자를 색출할 수가 없으니 나중에 주주가 드러난 사람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주주가 드러난 세무조정 계산서에 보면 주식 등에 해가지고 주주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전 연도보다 50명이 갑자기 늘었다. 이런 게 좀 이제 확인이 들어가는 거죠. 중간에 증자나 모집이나 매출이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요거 이제 회사채하고 이제 거의 매자님보다는 이제 이거는 회계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ICPS.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거는 ICPS. 이제 상장사들은 ICPS가 좀 많이 없는데 비상장사에서 ICPS 많이 발행하고 상장하기 직전에 다 보통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상장해서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상장사도 그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명칭이 좀 혼돈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권도 갖고 있고 전환권도 갖고 있는 우선주다. 하지만 여기서 상환은 뭐 계약 기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당 간의 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 기간이 뭐 7년, 10년 약정을 했어도 그 약정 기간 도래가 끝나도 배당 간의 이익이 없으면 상환권을 행사해도 상환할 수 없다. 근데 그래서 명칭의 혼돈 때문에 상환권이 붙어있는데 왜 상환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그런 분은 거의 없잖아요. 이 RCPS를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요거 메자닌, 메자닌이라는 게 메자닌, CBBWEB 주식으로 뭐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주식으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그냥 뭐 CB, BW, EB 이렇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은 정관에 이제 전환사 CB하고 BW가 이제 뭐 교환 EB까지 이제 다 정관이 같은 금액이든 500억이 됐든 2천억이 됐든 정관에 같은 금액이 있는데 그럼 발행 순서는 전환사측 제일 먼저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이 기본 교환사채는 자기 주식이나 아니면 타 투자법인 주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발행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EB를 발행하는 회사가 많지 않고 이제 대부분 다 10이죠. 그래서 주회사항 보고서 저는
채권 발행 결정. 대부분 다 10입니다. 10이, 그럼 이 BW는 언제 발행하냐? 둘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12 한도를 다 찼으면, 뭐, 2천억인데 2천억을 다 채웠으면, 그 다음에 발행할 때 BW 발행합니다.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10년 전에는 BW를 더 많이 발행했어요. 이게, BW를 더 발행한 게 신주 인수권만 띄워가지고 승계 작업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BW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쁜 짓에 경영권 인수라든지, 경영권 방어나 아니면 승계에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아예 상장사의 사모, 공모는 BW 아직도 분리형 신주증권 사채 가능합니다. 근데 사모는 분리형을 발행하지 못하게 돼 일체형만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체형 발행한 다음에 일체형은 그 채권과 주식의 권리를 동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채권도 같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CB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실질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다 3호로 발행할 거니까 그래서 순서가 대부분 CB를 다 발행하고 한도가 차면 BW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에, 되고 있죠. 예, 실제로 코스닥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유중을 피하는 법을 뭐 이게 뭐 태양을 피하는 법인지 모르겠는데 뭐 유중은 돈 없으면 많이 찍죠. 이런 회사 이런 걸 찾아보고 이렇게 뭐 이런 회사 하면은 대기업을 하셔야 돼요. 대기업을 하셔야 되고 재계에서야 한 재계에서일 한 50이 보통 30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52 정도까지 하고 그런 회사들만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유중한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한번 다뤘던 것 중에 좋은 날개 시스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중하고 막 주가가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공시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대규모 수주에 의해서 시설 정비를 확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얘네 곧 뭐 그때는 이제 대규모 수주 공시가 먼저 나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하면 돈 많이 벌겠구나.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죠. 대규모 유증이라고 해도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증은 아마 돈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이제 되거나 일부 자본 잠식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일 거다. 그런 회사들을 피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좀 특이한 이 유증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기 CB나 BW를 발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전원가의 조정이라는 게 리픽싱이라고 하죠. 이제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 만 원짜리 채권을 주식 얼마로 계산해서 매출을 받겠다 이런 전환 가격이 있는데 그 전환 가격들이나 신주인서 행사 가격이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리피싱을 하게 되죠. 시가를 하회하는 금액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발행했던 채권에 대해서 전원 가격이나 신주인수 가격을 조정을 해줘요. 시가를 하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시가를 하회하는 금액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할인율 10% 미만 정도, 10% 미만으로 이렇게 할인데 그 할인율을 다시 계산해서 리피싱도 계산을 해줘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회사는 아, 리픽싱의 한도가 됐어도 계약에 의해서 정관에 있는 계약에 의해서 유증 가액으로 조정한다.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증 가액으로 조정한다. 국가대표에 저기 있습니다. 국보가 지금 이제 거래 정지인데, 국보 같은 경우 회사는 좀, 리픽싱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유상증자, 시가를 하회하게 된 유상증자 가액으로, 어, 비발행 주식 전환사채나 BW를 전환 가격을 다 발행 가격으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좀 눈여겨보고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내 지분율도 낮아지지만 또 뒤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가 잘 될 수도 있다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바이오 회사들의 유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들이 대규모의 유증을 좀 하고 있다. SD 큐브가 750억, 이오플로우 830억, 펩트론 1200억 이런 식으로 크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우려가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바이오 기업은 이익을 당장에 내기는 어렵고 나중에 신약 개발한다든지 하면 이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상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은 필수인데, 이거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매번 주주들의 손을 빌리는 데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주주 배정 유상신자는 자금 조달의 마지막 수단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페트로이나 회사가 이제 유상신자를 하면서 대표이사가 그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주와 신중 일수권을 팔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1% 이상 50억 이상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전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시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공시 내용입니다. 보통주 25만 주를 49,850원에 매각할 거고요. 그럼 이 가액이 125억 원 정도고 신주인 수권을 매각할 거고 그게 49억 원이다. 합치면 뭐 대략 200억 원 가까운 주식을 대표자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다, 다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분은 주식 같은 경우는 7.16%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유중에 대해서 과연 좋은 일이냐라고 할 수 있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요즘 이제 기본적으로 그 법이 이제 7월 25일 날이 바뀌어가지고, 25일인가? 그때 바뀌었죠. 이제 바뀌면서 이제 50억, 우선 대상자는 임원 및 주요 주주, 임원 및 주요 주주 대상자가 되고, 그 대상자가 1% 또는 50억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한 달 전에 사전 공시를 해라. 이렇게 사전 공시 제도이죠. 이 중에 이제 그 대부분 요런 게 이제 기본 전제로 공시 담당자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사전 공시 제도라고 알고 계시고 여기 이제 펩톤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바이오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우선 상장하는 목표가 대규모 뭐 일상 들어가네, 이상 들어가네, 뭐 삼상 들어가네, 뭐 뭐 임상 시험도 들어가야 되고, 뭐 또 들어가야 되고, 미국에서도 해야 되고 해서 돈을 엄청 땡깁니다. 이제 그거 땡기려고 상장을 하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성공하면 대박 나지만, 뭐 그 성공은 만 분의 뭐 한 4? 만 분의 4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펩트론도 뭐 1200억 정도면 바이오 회사 중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뭐 대규모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1200억을 요것만 하고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한 번만 1000억대나 700억, 500억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계속하고요. 그런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해왔을 거고, 해왔기 때문에 지분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 회사가 좀 이게 4만 원대인 거 보니까, 5, 6만 원대인 거 보니까, 그나마 기술력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최대 주주이자 최대 주주분께서, 자기 지분율을 희석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게 구주 매출, 장외 매도 해가지고 요 금액 뭐 금액을 팔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돈으로 유증을 들어가겠다. 뭐, 한다고 해도, 직관적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124억하고 48억 하면은 한 106, 170억 정도인데, 쉽게 말해서 한 120억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배정받은 신주의 주권인데 그것조차 팔았고, 그럼 120억을 다 집어넣을 것이냐? 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집어넣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실제는 일부 자기도 좀 쓰고, 자식들도 좀 이렇게 하고, 뭐, 그래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뭐, 124억이면 한 70, 7, 80억은 집어넣고, 어차피 신주인 수권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 신주인 수권도 몇 개 없을 거예요. 팔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살 것도 좀 미리 좀
뭐 빼놓는다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나이가 어떻게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해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뭐 7.16%가 될 것이다. 그래도 이런 바이오에서 7.16% 최대 주식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문제인 거죠. 7%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몇천억 되는 회사를 관리할 수 있고 내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답. 만약에 시총이 5천억이면은 300억 갖고 5천억을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시총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가 외국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영과 소유를 좀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영과 소유를 일체화하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바이오 회사들은 더더욱 강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좀 그런 창업자분이 대부분 자기 지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 저는 이제 좀 바이오 회사들, 저도 바이오 회사들도 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가 관리와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국은 주가 관리라는 것도 회사의 적정한 가격이 얼마고 그 바운드리 안에서 놀고 있냐, 주가가 그 바운드리 안에 있냐라는 문제 같고요.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도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연명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각자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뿅, 뿅, 뭐야, 종료. 못해.